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을 좋은 책의 세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 지선 씨와 함께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지선 씨에게 딱 맞는 책을 하나 골라왔는데 네, 저 너무 기대가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책 공개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종종 새로 나온 책들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데, 요런 책은 좀, 소개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름도, 찬란한. 알베르 까미. 까미 알잖아요. 네, 까미 알죠? 까미의 유명한 책? 이방인. Stranger. 네, 이방인이라는 책이 또 있죠. 네, 네.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까미가 그냥 소설만 쓴 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사상가기도 하고, 네. 철학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수필, 에세이, 또 시곡 뭐 이런 것도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까미의 에세이? 에세이, 그 르뽀를 네, 묶어가지고 책으로 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바로 제목이 알베르 까미 카빌리의 비참. 카빌리의 비참. 근데 진짜 허세 그 자체다. 뭐가요? 네. 허세 그 자체. 책이? 아니, 여기다가 한글로. 그럼 안 팔리지. 아니, 그러면 안 팔리겠죠? 네. 이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까밀리의 비참이라고 돼 있네요. 네. 요런 책들이 이제 사실 어디 가서 있어 보이기는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그냥 걸어갈 때도 손에 이렇게 하나 정도 들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설레겠다. 네. 왜냐면 또 굉장히 얇습니다. 두께가 얇은 편이에요. 160페이지? 네. 요 정도 책이라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있어 보이고. 책의 본질이죠, 사실. 그쵸, 있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네. 이제 이 책, 그래도 알베르 까뮈의 카빌리의 비참이 어떤 책인지는 그래도 조금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카빌리라는 마을? 동네? 그렇죠. 예, 카빌리라는 동네, 네. 그 알제리에 있는 카빌리라는 동네에 네. 르뽀를 나간 거죠. 당시 까미는 이제 알제리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신문 기자로 20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지금 카빌리 지역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이 자연 환경은 이렇게 아름답고, 그 지중해 태양은 내리쬐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고 밤하늘에 별은 빛나는데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는 거죠. 전쟁. 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거라도 나오니까. 전쟁을 기다린다고. 네, 네. 그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카빌리의 비참 이렇게 달았죠. 네. 참 읽어보면 이 카빌리의 이제 비참하듯이 예전에 까미의 뭐 에세이 제목들 그런 게 많거든요. 티파사에서의 결혼, 제밀라의 바람하듯이 이런 지역명을 넣어가지고 결혼, 바람 이런 자연현상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 사회랄까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데 역시 이 책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제목을 보면 네. 뭐 누더기를 쓴 그리스 해가지고 제 말씀대로 이 정말 자연환경과 이런 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의 조각상 같이 아름다운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어렵게 살게 만들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에게 단순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네.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 또 문제는 문체가 너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네. 야 근데 이게 뭔가 비참하고 이러면 우리가 막 분노가 치솟하는데 분노가 치솟는데 아주 그게 거룩한 분노가 치솟게 만드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카미는 정말 1급의 사상가이자 문필가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유감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까미가 기자 같은 걸 했었죠? 네, 까미는 바로 지금 알제리에서 신문 기자도 좀 했고 그리고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꽁바라고 큰 배시죠. 전투라는 레지스탕스 신문의 편집장을 했죠. 바로 지하 레지스탕스 활동까지 한 정말 애국 투사였죠.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책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랬던 이유가 있나요? 다른 책들 많이 나왔고요. 이런 거. 요 이제 르뽀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거죠. 번역돼서 네네. 소개된 거죠.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네네.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지. 아니 이제는 뭐 까미 아주 대중적인 테스트라든지 바로 이방인
이외에도 그리고 그 결혼이나 여름 이런 수필 이외에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소화할 만한 우리의 독자층이 성숙했다. 이런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까미 책은 좀 읽어줘야 돼요. 제가 네. 까미 또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반드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제는 말이죠. 미제레 델라 까빌레. 미제레. 그렇죠, 뭐. 미저리. 네. 미제러블. 레 미제라블. 네네. 아시죠? 네네. 네, 거기까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서정환. 이 짧은 책을 두 분이 옮겼습니다. 이 까미의 생각을 오롯이 담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번역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번역이 네. 제2의 창작이요. 맞아요. 세컨드 크레이링. 정말 중요합니다, 번역. 네네. 하여튼 번역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 네. 알베르 까미의 카빌리의 비참. 요 책 있어 보이고 싶은 분들, 또 까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누구한테 책 선물할 때, 이런 책 선물하는 때 이 책 딱 나가면 바로바로 있어 보이거든요. 소개팅 같은데 이번 추천하시고. 추석 선물은 너다. 까미로. 자, 알베르 까미의 카빌리의 비참 책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우리 지선 씨가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최근에 이제 대선이 계속해서 이제 전국에 있으면서 대선에 물론 나가는 주인공들도 있습니다만 그 대선 주인공들의 옆에서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중요하죠. 그렇죠. 대변인들? 대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참모들 네네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나중에 당선이 되면 또 그 청와대를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이 또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흥망성쇠가 사실 결정되기도 해요. 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책 네. 제목이 뭡니까? 바로 라스푸틴이죠. 라스푸틴. 참 이 라스푸틴 하면 우리에게 이 너무 기괴한 요성이다. 아주 흑막이다.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그게 너무 좀 이제 대중적 흥미를 위해서 각색된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 지금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관련된 뭐 일화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것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흥미가 샘솟는 부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지선 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무려 네. 아닙니다. 네. 라스푸틴. 네. 근데 라스푸틴이 그렇게 이제 뭐 좀 네. 좀 소소한 재미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네. 되는데 네. 굳이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뭐 라스푸틴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인물을 안다고 할 때 일종의 언론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라고 할까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만 알고 있잖아요. 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못 한번 필터링이 되면 그것이 이제 정설로 굳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정보를 자꾸 구성하는데 만들어지더라고요. 구성주의라고 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그 정보를 활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아무리 한계와 한계와 제약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든 진실을 복원하려고 노력할 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역사의 어떤 교훈이든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가장 기초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왜곡이나 편견들 이것들을 상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라스푸틴 같은 사람 아닌가.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것도 뭐 잘못됐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은 부딪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경합하는데 마치 그 중에서 가장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 가장 자극적이고. 네, 자극적인 부분만 채택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오늘 이런 라스푸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러면 수많은 자료와 관점과 해석이 섞이는데 왜 우리는 그 부분만 택하려 할까? 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일단 라스푸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다 내가 네. 일단은 라스푸틴 네. 성욕이 굉장히 강했다. 성욕 강하다. 네. 성욕이 굉장히 강해서 여자들이 엄청 많이 자서 애가 많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게 하나 있고. 네. 굉장한 다리가 3개였대요. 네. 한 달이 그거? 좀 짧았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자극적으로 다가왔고. 엄청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과 관련해서 뭐 총을 뭐 몇십 네. 발을 기관총 네. 안 죽었다고. 네, 그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뭐 방송에서 네.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이 세 이야기가 뭐 부분적으로 맞지만 또 부분적으로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성욕이 강하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요. 어릴 때부터 보면 성욕이 강했고. 그건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수도자의 한 측면으로 또 이제 성욕이 좀 금욕이라기보다는 좀 나름 자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봉인이 해제되듯이 성욕이 외국인. 풀려가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 많았다. 지금 알기로는 그 애초에 결혼했던 첫 번째 부인이죠. 마지막 부인이죠. 결혼도 했어요? 예. 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교회 있죠. 러시아 정교회. 거긴 네. 결혼한. 정교회는 이제 그 성직자가 두 부류로 나뉘죠. 결혼을 하는 성직자와 결혼 안 하는 성직자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 성직자는 주교라든 높은 자리 이런 데는 갈 수 없어요. 결혼 안 하는 성직자는 최고 높은 자리 갈 수 있는데 네. 결혼한 성직자가 갈 수 있는 이제 지위가 제한돼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많다는 부분, 이건 약간 좀 과장이 많이 들어간 것 지금 같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책이 바로 네. 그 조지프 푸만이라고 미국의 그 켄터키 주립대에서 러시아를 전공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라스푸틴에 관련된 지금까지 모든 어떤 연구물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봤고 그리고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이제 러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그 소련 정부에서 바로 그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 그 짜르 부부의 그 여러 가지 전보랄까 일기랄까 이런 기록들을 다 그 비밀을 다 그걸 지정을 해갖고 열람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91년 이후에 이제 이게 해제가 됐어요. 그 몇천 통을 다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매우 사실의 확률이 높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새로운 거는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네. 어떻든 이 책이 2013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 어떤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교차 분석하고 뭐 집대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하나가 더 네. 있었던 거는. 네. 그것도 여기서 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 대명사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그것들을 이제 암살을 한 이제 일행이 그것을 이제 그렇죠. 성기를 훼손해가지고 뭐 보관을 하고. 예, 보관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라스푸틴을 추종한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으로 성물이죠. 성스러운 물건으로 추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숭배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전시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고 보죠. 그래요?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고 보죠. 하긴 그렇게 클 리는 없어. 그 사진으로 보면 진짜 크더라고요. 사진 또 찾아봤어요? 아니 진짜 나와요. 그냥 네. 그냥 그죠? 네,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죠. 신빙성이 네,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네. 뭐 여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라스푸틴의 시신을 이제 그 교회 쪽에 안치를 했는데 이제 결국 그 혁명이 일어나고 흥분한 군인들이 이제 이 시신 여러 가지 훼손도 하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신에 그때 그걸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뭐 길이를 재봤다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 라스푸틴 시신의 그 성기의 길이를 한번 재봤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유리관 안에 있는 그 친구는 라스푸틴의 것은 아닐 가능성이 신빙성이 아주 그럼 떨어지는 거죠. 누구 거야? 그 찾게? 다시 찾아야 되겠어, 누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또 대표적인 게 요승 라스푸틴 전설에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총을 맞아도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이 다른 좀 내가 직접 그 참여한 사람이다 해가 이제 아니면 그 관찰하는 사람이다 해가 그런 어떤 기록들이 좀 선정적으로 많이 출판이 되고 했는데 이 책에 보면 그 부검한 기록들도 다 있거든요. 네. 그 부검한 기록에 보면 이제 사인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총은 기관단총 이런 건 다 말이 안 되고요. 권총. 총알은 권총으로 이제 맞은 건 세 발로 나오죠. 첫 발을 가슴에 맞고 쓰러졌는데 쓰러진 사람을 이제 좀 시간 지나가지고 에이 나쁜 놈하고 흔든데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사이에 이제 떠를 기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총알을 두 발을 발사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마를 관통한 총알이 이제 적사를 하게 했다. 그럼 적사를 했다고 보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익사했다라고 그게 알려져 다 있는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소리고 뭐 그래서 익사를 했고 그래서 처음에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네. 뭐 케이크하고 먹었는데
그것도 끄떡 없었다. 약간 호흡만 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는 하는데 그 지금도 여러 가지 썰은 있어요. 그 청산가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효가 성분이 좀 유통기한 지난 지났다. 실제로 청산가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독성이 없어지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너무 오래돼가 약효가 좀 발효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청산가리에 양이 너무 소량을 넣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했다. 치사량에는 이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케이크의 단 성분하고 청산가리가 섞으면서 중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 못했다.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고 싶은 심리인 거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심리가 자꾸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설을 만드는 거죠.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케이크에 넣어놨는데 다른 부분을 깨물어 먹은 거지.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라스푸틴에 대한 수많은 루머 뭐 이야기들 뭐 다행히 있습니다만 오늘 한번 좀 그래도 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사실로 드러난 부분 위주로 좀 가고 그리고 라스푸틴에 대해서 왜 우린 이렇게 좀 오해들을 하는지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그렇죠. 한번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푸틴 일단 뭐 오늘은 저자보다는 라스푸틴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 사실 라스푸틴 하면 지금 말씀대로 뭐 어떻게 보면 왜 저희도 지금 라스푸틴을 합니다만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란 거죠. 라스푸틴이요? 네. 매력적인 캐릭터요? 그렇죠. 매력적인 캐릭터죠. 웃음을 거두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이 사람 수도승인데 완전히 자기가 짜루의 부인을 완전 한 손에 지금 흔들었다. 국정농단을 했다. 그렇죠. 이것도 되고 또 한 개인이 정말 개천용이란 말이죠. 저 서부 시베리아의 아주 비천한 농민이 러시아의 그 최고 권력자가 됐다는 것들. 이게 또 사람들은 개천용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사람은 또 수도자인데 또 방랑하다 이거죠. 수도승이잖아요. 네. 수도승인데 또 엄청난 여자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즐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연 진짜 그러면 자유로운 수도자인가? 우리 예전에 그 불교에서 무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무애. 네. 전혀 거침이 없이 행동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여섯공주와 동침을 해서 슬총을 낳았고 네. 또 근대 경허 스님도 뭐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동을 했고 이런 것인가? 네. 그게 또 매력을 주잖아요. 수도자와 정말 바람둥이 이런 것들도 또 매력을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또 아주 이 사람은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주었단 말이죠. 그래요? 네, 자산을 그러면서 또 돈은 또 뭐랄까 뇌물도 잘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 뭐가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재산을 남긴 걸 조사해 보니까 그냥 시베리아의 막 중산층 농부 정도 재산밖에 안 남겼어요. 매력적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최선과 최악이라는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다 보여준다. 극단의 본성을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이런 거 지금 레스토랑에도 라스푸틴이라는 이름이 있고 맥주도 나오고 보드카도 나오고. 맥주 네네. 라스푸틴이 그 라스푸틴. 예. 그래요? 네. 근데 그 맥주가 미국 맥주 아니에요? 아니 뭐 라스푸틴 맥주? 네. 우리 정광님은 술을 안 드십니다. 네. 술을 물어보지 마. 네. 아니 어쨌든 뭐 그건 뭐 네네. 이 사람 갖고 그 저작권 시비를 할 건 없으니까. 네. 그치면 되죠. 맞다. 네.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뮤지컬, 오페라, 만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서적 콘텐츠 산업의 원천이란 거죠 지금.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궁금하네요. 대부분 선정적인 거죠. 사람들이 재미있잖아요. 네네네. 뭐 걸물이라더라, 대물이라더라. 뭐 그리고 정말 초능력을 구사했다더라. 그 당시 황태자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우병을 치료해줬다더라. 이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런 좀 근거 없는 팩트도 막 떠돌기 시작한 거죠. 맞네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라스푸틴 네. 맥주. 미국에서 이걸 생산했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 뭐 틀림없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선실세라고 하면 무조건 라스푸틴이다. 대명사죠. 대명사죠. 예전에 뭐 최순실 씨도 그래서 네. 비유가 좀 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라스푸틴 하면 한마디로 권력자를 움직이는 흑막이다. 진짜 뭐 보이지 않는 실세다 할 때 다 라스푸틴이 대명사인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본래 그러니까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1869년에 그 시베리아 그 아주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이에요. 포크로프스코에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포크로프스코에 이게 하여튼 서부 시베리아죠. 시베리아 치면 서쪽인데 우리가 뭐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데가 우랄 산맥이라고 하잖아요. 네.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한 500m 정도 큰 우랄 산맥. 산맥. 네, 우랄 산맥이 네, 쭉 우랄입니다. 우랄. 오해하지 않으시고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라스푸틴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500m 내에 완만하게 산맥이 이렇게 가려지고 있는데 네. 그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본래는 우랄 산맥 요까지만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16세기에 이반 네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뇌제 얼마나 천둥번개처럼 무서웠는지. 뇌제. 뇌제 아. 벼락내자. 무슨 대제 할 때 큰 황제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벼락 황제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를 정치를 했는지. 난 지금 벼락거지 되게 생겼어. 왜요? 주식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질 않아. 아, 저는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주식으로. 네. 그럼 됐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 사람이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반 내제 때부터 이제 그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라스푸틴의 선조가 이때 간 초창기 멤버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시베리아 개발 초창기인데 이 라스푸틴이 항상 자기가 이 시베리아 농민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19세기 중반만 해도 그 러시아 인구가 한 7천만, 7,300만 좀 됐는데 네. 네. 그 당시에 한 6,300만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한 7천만 정도 됐는데 농민이 예를 들어 한 5, 6천만 되잖아요. 네. 네. 그중에 농노가 4천만이 넘어요. 전체 농민 중에 80%가 농노였단 말이죠. 농노는 이제 자기 거주지는 자유도 없고 땅이 팔리면 같이 패키지로 팔리거든요. 네. 그냥 노예 비슷하죠. 그런데 네, 네, 네. 시베리아 농민들은 농노하고 다른 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가 있었거든요. 자영농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꼭 자영농 아니더라도 여기는 개척을 하잖아요. 네. 미국이 서부 개척하듯이 여기는 동부 개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국이 서부 개척할 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자유롭잖아요. 무법지대기도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주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관리들이 좀 뭐라 하잖아요. 그럼 관리들이 좀 강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날 마을이 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말 안 듣고 우리 딴 데 떠나면 되지. 어차피 근데 우리 개척을 하는 그러니까. 참 그 큰 땅에 7천만밖에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19세기 중엽인 거죠. 19세기 중엽에 7천만 정도. 근데 뭐 사실 그 시베리아 이쪽은 거의 안 살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척박한 땅인가요?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위쪽은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특히 또 기후가 이상 기후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죠. 그 60년대 초반에 소련이 앞으로 미래와 우주를 일종의 그 정복할 수 있는 근거지가 뭐냐 바로 시베리아라는 거죠. 그 시베리아의 자원과 이 광활한 땅이 결국 소련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실제로 진짜 시베리아야말로 지금도 러시아의 미래와 우주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가 될 거예요. 토대가 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베리아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고 평등하고 우리는 일반 농민하고 달라. 이런 자부심이 강하고 네. 또 여기는 시베리아가 개척되니까 이제 땅도 넓고 기후도 기후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제소들을 유영지로 보내잖아요. 우리 제압을 해도 뭐 라스콜리니코프가 네네네네. 시베리아로 떠나고 부활에도 그 까추샤였죠. 시베리아로 떠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시베리아가 결국 평등을 상징하고 자유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있다 보면 이제 여기도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얼어붙은 툰드라, 동토죠. 얼어붙은 툰드라와 어두운 숲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불모지 같다 이거죠. 그 땅들이. 시베리아가. 네. 근데 여름에는 그 습지에다가 야생동물하고 모기떼가 들끓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들판이 마치 하얀 담요와 같다 이거죠. 근데 그런데 그런 광막한 데 생활하다 보면 뭔가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네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자기 동네 그 바로 시베리아의 어떤 자연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아주 이제 항상 그리워하고 여기서 하나의 어떤 자기 영적 원천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라스푸틴이.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라스푸틴은 이제 이 조상이 본래 애초에는 자기 이제 퍼스트 네임이 네. 퍼스트가 아니죠. 라스트 네임이 제대로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비천한 가문이죠. 네네네. 네. 근데 19세기 중반에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로스푸틴으로 내려오다가 네. 나중에 이 라스푸틴이 황제에게 자기 이제 여러 가지 뭐 성도 바꾸고 네. 라스푸틴 노비로 바꿨는데 뭐 라스푸틴 성이 좀 그 마을에도 많고 해가지고 네. 로스푸틴으로 있다가 라스푸틴이 되었다가 나중에 라스푸틴 노비 새로운 라스푸틴 이런 뜻이거든요. 라스푸틴 노비? 네, 노비. 뉴. 러시아 말로? 네, 네.
아, 노비인데? 네, 노비. 아니, 니은. 아하. 근데 이 라스푸틴이라는 뜻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주정뱅이, 술 주정뱅이 뜻도 있고 네. 좀 방탕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라스푸트니차티 해가지고 네. 이게 방탕하다, 술 주정뱅이 이런 뜻이 있다. 그래 라스푸틴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연구를 해보니까 라스푸티차 해가지고 러시아 말로 네. 봄에 눈이 녹거나 가을에 눈이 내려가지고 길이 좀 질퍽질퍽한 때를 라스푸티차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이제 그런 항상 좀 질퍽질퍽한 시기니까 거기서 보통 우리가 그 지명이나 기후명 가지고 이름 많이 따잖아요. 저 일본 같은 데도 뭐 소나무 밑이라고 마스시다, 송하, 그리고 밭 한가운데 집이 있다고 해서 다나카, 전중. 우리 뭐 유럽에서 그런 하잖아요. 로젠펠트 가문이다. 장미꽃이 많이 피어난 벌판이다 이거죠. 로젠펠트, 펠트가 이제 들판이고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지명을 딴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주정뱅이나 방탕하다는 좀 라스푸틴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미고 아무래도 그 기후적 특성 라스푸티차를 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기네스펠트로 맥주 공장, 네네. 네. 그 진짜예요? 맥주집 딸 기네스펠트로. 진짜예요? 진짜일 리가 있어. 진짜일 리는 없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 예핌, 엄마 안나인데 두 분 다 건강하고 정신질환의 가족력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게 뭐 중요한 건가요? 그래도 이제 하도 라스푸틴 가문의 뭐 특수성이랄까 이런 거 따지는데 그런 건 없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범하고 보드카 좋아하고.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는 아주 거죠. 일반적인, 일반적이었다 이거죠. 근데 라스푸틴 딸이 마리아가 라스푸틴 이제 일남 이녀 중에 유일하게 나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해외로 탈출한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네. 그 딸이 이제 아버지에 관한 또 전기를 썼죠. 전기를 써요? 예, 아버지 이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평전처럼. 아, 라스푸틴의 딸? 딸이. 자기 아버지.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태어날 때 네.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네. 네.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좀 네. 용기가 첨가 같아요. 네, 딸이 또 딸이 좀 좀- 첨가했네요. 예, 당시 천문자료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걸로 드러나거든요.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날 아무리 뒤져봐도 네. 그런 관측 기록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신비로움, 신비화를 네.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 그리고리 라스푸틴이거든요. 그레고리? 예, 그레고리오 승인을 땄거든요. 네. 근데 그레고리오 승인이 본래 어떤 승인이냐면 인간은 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신을 아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 죄악은 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구원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영혼을 평가하는 건 신만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이거 판단할 수 없다. 이 라스푸틴하고 뭔가 라스푸틴이 좋아할 만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죄악은 구원과 무관하다고 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제 라스푸틴 태어나서 대략 몇 년도쯤 태어났어요? 1869년 태어났죠. 69년. 네. 하필이면 또 1869년입니다. 운명처럼 그죠? 네. 1869년. 네, 태어났어요. 운명처럼 69년에. 그렇네요, 진짜. 네. 자, 근데 하여튼 결국 뭐 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고요. 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무학이에요? 예. 근데 왜냐하면 여기는 뭐 특별히 뭐라고 할까 이게 종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란 것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교회가 학교죠. 예. 그리고 문명이 그 당시 엄청나요. 그 네. 문자 해독률이 뭐 20%도 안 되고 있으니까 특히 시베리아는 더 심했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에서 크게 뭐 학교를 꼭 보내야 된다라는 뭐 부모님들의 욕망 이런 것도 없었다고 보는 거죠. 건강하게 자라서 그냥 저 농사나 짓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결국 뭐 이성보다는 믿음, 논리나 신학 그러면 뭐 종교를 믿어도 종교의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콘 있죠. 우리 그림 그려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화상에 해가지고 신을 그리고 왜 그런 그림 것들 있잖아요. 뒤에 이거 후광도 있고 해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숭배한다든지 그리고 세례라든지 성찬 이런 의식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그렇겠죠. 글보다는 뭔가 행사하고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의 뜻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러시아의 전통이 결국 몽골의 오랜 지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굳어졌다. 몽골? 몽골이 지배를 했잖아요. 네. 그 러시아를 네네네. 러시아를 몽골이
한 200년간 지배했나요? 그랬죠. 한 200년 지배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동양적 전제주의의 병균이 묻어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수동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서양학자도 비트포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참 러시아 역사를 보면 뭐 예전에 저희들 재학을 할 때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참 뭐라고 할까 이 정말 그 내전이라고 할까 이 내부의 어떤 이런 포갑이랄까 전제 정치도 심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도 그렇고 여러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이 러시아 민중들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숱한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예를 들어 스텐카라친이라고 그 스텐카라친이라든지 푸가초프 반란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참 그 또 민요를 보면 그 애잔한 느낌 있잖아요. 그 스텐카라친 노래 같은 거 들어보면 애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페르시아 공주까지 탁 자기가 뭐 거기 이제 전설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 공주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가 공주를 들어서 그냥 강물에 내 던져버리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공주라도 내 동지들에게 분란의 씨앗이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뭐 이제 전설과 노래가 있는데 스텐카라친, 푸가초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주 애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한 번씩 쾅 터질 때는 어마어마한 기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의 특성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양육 방식이다. 항상 강박 다 묶어 이제 어릴 때부터 키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심성을 항상 복종을 하다가 그것이 한번 폭발할 때는 뭐 그냥 제어 불가능하게 터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러시아 역사 말씀드리려고.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도 가본 적 없지만 또 학교를 한번 놀러 가려 해도 학교에서 뭐 쫓겨나고 또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라스푸틴이 어릴 때도 오줌을 좀 잘 쌌다는 거예요. 오줌을 잘 쌌다는 게 네. 자다가 잘 쌌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여튼 놀다가도 사고 그랬던 걸로 나와요. 그럼 뭔가 좀 있긴 있나 보네요, 그죠? 뭐요? 그러니까 오줌을 잘 쌌다는 게 네. 밤에 잘 쌌다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잘 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옷에 쌌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오줌을 네. 제가 맞는 거죠? 제가 맞죠?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에 오줌을 지렸다. 이런. 지렸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 뭘로?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어릴 때 이제 놀이에서 그 오줌 싸면서 막 누가 네. 이름 잘 쓰고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경쟁을. 약간 너무나시네. 아니 왜 그쪽으로만 자꾸만 가세요? 생각이 그쪽으로만 지금 뻗쳐가지고. 나는 한자로도까지 썼습니다. 그거 뭐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습니다. 담장 넘기기 1등이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놀림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내면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 친구들이 자꾸 놀리니까. 거기에다가 또 8살 때 10살 먹은 사촌하고 강에 놀러 갔다가 둘 다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자기는 뭐 그래도 건져져서 살아났는데 사촌은 결국 죽어버린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뭔가 죄책감도 생기고 좀 우울증도 생기고. 네네네. 그래서 사람보다는 뭐하고 놀았냐면 말하고 놀았다는 거죠. 말. 하필 또 말. 아 자꾸 왜 생각이 그쪽으로 가세요? 말이 많아서 그래. 근데 이 말과 함께 이 잘 노는 걸 보고 어른들이 얘 말과 의사소통을 한다. 우리 예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호스 위스피러라는 위스피러인가? 호스 위스퍼러. 위스퍼러. 말하고 이제 하는 사람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각설탕이라는 또 영화가 있었습니다. 임수정 주연. 네네. 그 바로 그 지금 말하고 속삭이는 호스 위스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국이나 이런 데도 블러드 스틸러 해가지고 이런 뭔가 치유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말이랑 소통하면서. 뭐냐면 말이 막 아프고 지금 막 피를 흘리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하고 속삭속삭 하면 말이 갑자기 일어나고 피가 멎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리고 블러드 스틸러 같은 사람은 바로 비슷한 건데 나무꾼이 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잘못해서 자기 발을 찢게 됐잖아요. 피를 철철 나잖아요. 그럼 블러드 스틸러 가가지고 기도를 딱 해주잖아요. 갑자기 피가 확 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뭔가 그 있죠. 우리 신유력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기도를 해가 갑자기 쓰기도 났듯이 여기도 이제 그런 식에 있었는데 얘가 지금 말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보니까 뭔가 능력이 달라라고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했다는 거죠. 말한테 뭐라고 속삭여?
나는 채찍에 징바가 썬마 뭐 이렇게 얘기해. 뒤져놓은 귀 속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벌떡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너무 간다 오늘. 너무 간다. 왜? 라스푸틴이잖아. 근데 정말 이게 근데 동생을 막론하고 이렇게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인간보다 월등히 큰 몸집을 가진 짐승과 이게 소통을 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하는 거는 뭔가 비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을 하죠. 네네. 네. 자, 그래서 라스푸틴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일종의 신통력을 보여준 게 12살 때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자리에 누워 있었단 말이죠. 라스푸틴이 네. 자리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 이제 같은 동료 농부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개 집에서 말을 잃어버렸다더라. 그 말이 어디 갔지? 하는데 갑자기 라스푸틴이 듣고 있다가 그중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하더니 저 아저씨가 말 훔쳐갔어요. 라고 딱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 애가 헛걸을 봤나 왜 이러냐 했는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어느 숲에 그 말을 몰래 메어놓은 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완전히 막 흠신 혼을 내주고 이야 라스푸틴 이제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냐 이래 된 거죠. 이거는 지금 딸의 그 라스푸틴의 딸의 적은 거를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아유, 그 믿거나 말거나. 말거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록은 나오고. 예리해. 예리해. 나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뻔했어. 이지선이 아니었으면. 네. 맞습니다. 딸이 적어놓은 거니까. 네네. 어디 좀 뭐. 네. 자, 그렇지만 어떻든 이제 10대가 되면서 알코올 좋아하고 여인 좋아하고 그냥 지나가는 마을 처녀들한테 그냥 가서 마음에 들면 바로 키스를 퍼본다든지 아니면 바로 단추 풀고 가서 만지려 하고 이런 망나니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죠? 네. 그렇지. 약간 좀 망나니네. 망나니죠. 네. 네. 그리고 17살에 이제 키가 175cm로 자랐는데 네. 싸움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약간 이제 코가 네. 삐뚤음한 거죠. 싸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 싸움을 많이 해서. 진짜 그래요? 코가 이렇게 휘었네요. 네네. 그리고 코가 되게 커요. 또 아니 코가 그냥 크다고요. 휘었네. 그렇게 안 가리기로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라스푸틴 하면 저 눈이 가장 인상적인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라스푸틴의 눈은 이글거리며 당신을 관통한다. 그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눈망울은 너무 눈이 부셔서 그 눈 색깔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의 눈빛은 회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하고 파란색과 갈색의 앙상블로 다양하게 빛을 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눈빛이 강렬하면 네, 실제로 네. 봤을 때는 엄청 근데 사람들이 그 바라보다 보면 자기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네, 안광 그죠? 예, 예.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라스푸틴의 양눈에 쏘아놓은 눈빛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 융합대가 레이저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꿰뚫어 버린다. 그래서 여자들이 막 그냥 꼼짝을 못했다고 하죠. 네네. 그렇게 나오는데. 저도 안광에 약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장악하는 묘한 기법이 있었다는 거죠. 연설하기 전에 항상 사람들을 응시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 사람을 노려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꼬리를 내린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원하냐니까 스티브 잡스는 환경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환경 왜곡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객관적 환경은 이렇지만 내가 엉터리를 말하더라도 계속 내가 너를 쏘아보면서 이런 말 하다 보면 전부 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는 식으로 환경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자기는 그것을 사람들을 그 환경을 인지를 왜곡시킬 만한 힘을 발휘한다고 본 거죠. 네. 잡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펩시 사장을 이제 애플 사장으로 데려왔잖아요. 네. 마케팅 책임자 뭐 이런 걸로. 그때도 그 펩시 사장이 사실 잘 나갈 때인데 그렇죠. 애플보다 훨씬 더 큰 회사 있었는데 네. 더 작은 회사로 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한테 설득이 돼서 간 건데 네. 잡스가 이렇게 막 노려보면서 어떻게 설탕물 계속 만들 거냐 아니면 나랑 같이 세상을 바꿀 거냐 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네.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깨갱 그렇게 설득하는 힘이 그렇죠. 잡스가 대단했다. 그렇죠. 근데 바로 그렇게 설득당한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잡스를 이사에 쫓아내죠. 꿈에서 깨어나서. 네. 굉장히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특징이죠. 아주 특기죠. 네. 그 이 사람 말할 때도 항상 그 뭐라고 할까 일관되게 말을 안 해요. 논리적으로 말 안 하고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하는데 그러다가 뭐 산도 이야기하고 종교도 이야기했다가 반드시 성적 언급을 견뎌있다는 거예요. 성적 코멘트.
섹슈얼한 코멘트. 이게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사람들 장악할 때. 참 특이하죠, 그죠? 어떻게 말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있다가 17살에 수도원에 갔다가 아주 신앙심이 독실한 프라스코바야라는 자기보다 3살 연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몇 살 때요? 17살 때. 17에. 뭐 이때 17 하면 네네. 뭐 이제 결혼할 나이. 거의 성인이니까. 그리고 이때 여자 나이 20이었잖아요. 자기 결혼할 프라스코바야가. 이 나이는 당시로서는 남자들에게 딱지를 여러 번 맞은 나이라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결혼 안 했으면. 약간 노처녀 느낌. 예, 여기 노처녀로 나와요. 여기서. 20살. 이때는 20살은 노처녀예요. 한 15이면 보통 그렇죠. 이제 가는데. 자, 그런데 이 프라스코바야는 아주 독실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까지는 이제 스킨십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 87년에 이제 결혼에 꼴이 나는 거죠. 18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 부인이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포용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남편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경악을 하는데도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네. 그렇게 나오죠. 이 책에 보면. 라스푸틴이니까 다른 여자를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네. 보고도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래도 우리 남편은 지금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구원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저 사람은 저 업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십자가는 바로 저렇게 저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해주고 자기 죄를 짓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구원행위를 해주고 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희롱하고. 와이프도 신실한 신도였네요. 신도는 그런 신도라기보다 자기 남편이 종교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 형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라스푸틴을 믿어. 그러니까 평생 믿은 거죠. 네. 그래요? 네.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도 한 번도 라스푸틴에 대해서 그렇게 부부싸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떤 뭐 자기 집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고 누구를 뭘 해도 항상 존경하고 남편이 그래요? 들어오면 항상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마에 쪼아리다고 하죠. 그만큼 당신은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네. 대단하네. 대단하네 정말로. 네네. 그 아내분도 그렇고 라스푸틴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애를 낳았지만 그때는 많이 죽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 자녀를 얻습니다. 그래도 일남 이녀. 네.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낳고 나서도 계속 술 마시고 간음하고 종교적 장악들 늘어놓고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공공기물 파손하고 막 계속 망나지는 계속 이어져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방황하는 청년. 직업도 딱히 없고. 그럼 농민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잡혀가진 않았나요? 벌을 받거나? 잡혀갔죠. 잡혀가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때는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동네에서 나름 자치적으로. 역시 불공국은 다르군요. 불공국의 상남자. 네. 근데 한 번은 도둑질하다가 너무 맞아가지고 머리에 약간 작은 흉터가 생겼다는 거죠, 크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신경이 쓰여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다. 가리려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쪽집머리. 네, 계속 그래서 이걸 이제 쪽을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이 시기 나는 정말 방황을 하고 있었다 하면서 자기는 봄만 되면 40일 동안 잠을 못 잤다. 봄철만 돌아오면. 왜요? 결국 이것도 이제 신수생숭. 그것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행을 하고 그다음에 유대민족이 출애굽을 해갖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고생을 하고 또 40일 동안 대홍수가 내려가지고 노아의 그 방주죠. 그런 네. 40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이 기독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뭔가 신성한 자기는 예언자 느낌을 가지려고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응답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색 잡기만 더 몰두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기회라기보다 계기가 찾아오는 거죠. 바로 나이 28, 1897년에 이제 이 동네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왜요? 네. 이 말을 훔쳤다는 사건, 말을 훔쳤다. 이렇게 용의자로 몰렸거든요. 라스푸틴이? 라스푸틴이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다른 2명은 증거가 확실해가지고 바로 영구 추방이 됐는데, 라스푸틴은 좀 명확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얼마 정도 추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라스푸틴이 아예 난 추방하지 말고 차라리 나 순례 여행을 가겠다 된 거예요. 자, 수도원으로, 시베리아 베로투르에 있는 성 니콜라이 수도원으로 내가 가서 순례를 갔다 오겠다. 그러면 내 죄를
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520km를 이제 걸어가는 거죠. 야. 이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제 종교 경험이랄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라스푸틴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또. 바로 그 경험이 1kg 커피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커피의 경험. 이지선 씨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너무 많이 느끼고 있죠. 네, 1kg 커피. 안 드셔본 분들은 아마 어쩌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평생 내가 1kg 커피를 모르고 죽었다 쳐봐요? 네. 그럼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어요. 그 삶이 너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근데 1kg 커피를 알고 그 맛을 느끼고 그 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굳이 뭐 어디 요즘 같은데 해외여행 못 가더라도 그 마음을 훨씬 더 잘 이렇게 단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1kg 커피가 성물로 성물이죠, 성물. 네, 성스러운 물건인데. 네, 성물입니다. 네. 자, 1kg 커피.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엔 이제 뭐 추석 선물은 조금 뭐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뭐 추석이고 아니고 간에 고마운 분들께 늘 선물 1kg 커피를 하시고 또 나를 위한 선물도 역시 1kg 커피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결국 가가지고 네, 500km를 520km를 걸어가가지고 네. 성 니콜라이 수도원에 그 수도를 하는 마카리라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거든요. 마카리. 근데 이 마카리라는 사람도 문명이에요. 그런데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거죠. 네. 뭔가 좀 신비주의자다. 나는 신과 직접 교감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이제 뭔가를 착안한 거죠. 나도 될 수 있다. 자,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완전히 심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온 거죠.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는 만난 사람마다 이제는 막 노래하면서 대화를 탁 건네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천몇 년간 아주 진실하게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다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개가천선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가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좀 연단에 오르겠다. 그래서 막 그 회중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미친 듯이 좌우로 도리도리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도리도리를요? 미친 듯이 좌우로 계속 응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팔을 흔들고 얼굴을 찡그리고 이제 계속 페이스 모션도 하는 거죠. 얼굴 찡그렸다가 했다가 이 팔도 흔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씩 사람들을 자기한테 그렇죠. 끌어당기는 네. 법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그랬나 보다. 근데 그죠? 이제 좀 더 설교를 잘하려면 결국 이제 글자를 좀 익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문맹을 탈출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도 보면 필체는 안 좋아요. 그러면 한 30살이나 이쯤 돼서야 글을 네, 배웠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참 배우고 싶지 않을 텐데.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이때도 이제 추종자가 서서히 나오잖아요. 근데 여신도가 많아요, 여기도. 근데 여신도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비밀리에 이제 모임을 만들거든요. 비밀 모임. 근데 물론 이게 첫 번째는 교회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교회 눈을 피해야겠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비밀로 해야 영향력이 더 세진다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데요. 이 움베르토 에코가 이야기한 건데 비밀이 있다고 사람이 주장하잖아요. 그 힘이 비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비밀을 숨기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 비밀이 있어 라고 믿게 만드는 데서 나오거든요. 비밀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메카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지금 주머니 안에 이게 뭐가 있는 줄 아냐고 이 봉투 안에 지금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 들어있어. 그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나는 갖고 있으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비밀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믿게 만들면 그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비밀 하나 만듭니다. 갑자기요? 네. 비밀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딱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흔히 말하는 뭐라고 이게 그 사람한테 우리는 예외적인 뭔가 지위를 부여하거든요. 특권적. 뭔가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나서 그게 아주 사회적 특정한 매력을 작용한다고 에코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밀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밀이 있다라는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 본래 미지의 인간에 대한 판타지가 막 생겨나거든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저 사람의 지나온 시간 속에는 어떤 말하지 못할 경험이 숨어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힘이 생기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네. 메모. 가끔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 뻔히 아는데도 네네.
맨날 말을 야, 니네들이 뭘 아냐. 아유, 됐어.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가 있나? 그걸 알아내고 싶어서 자꾸 뭐 이렇게 캐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비밀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아. 그 비밀이 있다고 우리를 믿게 만들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 거죠. 자기가. 아. 음모론자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밀, 음모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있어라고 믿게 만들어 네, 돈도 네, 다 네, 뜯어내고 그다음 정치적 권력도 얻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쏟다고 해도 아니, 콩으로 매주가 아니라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파스로 매주를 쏟다 해도 다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바로 우리가 비밀 이런 이 사람이 뭘 아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비밀의 힘. 그건 이제 뭐 자기가 책으로 배운 건 아닐 테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만나면서 체화를 시킨 거겠네, 그죠? 계속해서 만나서 그 뭡니까 이런 찝적대다가 얻어 터지고 도둑질하다가 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모면해야 되고 이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완전히 그냥 능구렁이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라스푸틴이 예배를 시작할 때는 그 자매가 옷을 벗고 라스푸틴 몸을 씻어주면서 예배를 시작한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숙덕숙덕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헐리스트라는 그런 좀 정교의 좀 일종의 이단이라고 할까 그런 종파가 있었거든요. 클리스트요? 헐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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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한 생각하셨네요, 분명히. 아니 근데 이게 좀 헐리스티라는 뜻이 뭐냐면요. 러시아 말로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아이고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사람들도 밤에 심야에 지하실에 모여요. 똑같죠. 비밀리에 지하실 모여가지고 다 흰 가운을 걸쳐요. 흰 옷을 다 걸친 다음에 이제 찬송가나 구호를 막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제 한창 부르다 보면 지휘자가 채찍을 막 휘둘러요. 채찍을 막 휘두르다 보면 사람들이 맞아가 피를 흘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춤추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엑스타시 황홀경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운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막 오르지아 난교를 펼치는 거예요. 집단 난교. 이 헐리스티라는 그 당시 종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런 종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교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헐리스티라는 그 종파는 배우자와의 섹스도 제약이라고 봐요. 모든 섹스는 다 죄니까 부인하고 섹스하는 것도 제약이요. 남편하고 섹스하는 것도. 네.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다니요? 죄를 지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죄를 지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 이상하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랑은 안 되는데 거기서는 된단 말이에요. 그 난교. 그러니까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죄를 지어야지. 죄를 지어 더 큰 죄를 지어. 빨리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다음에 구원을 네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한 번 죄 지어서 되겠냐고. 여러 번 자꾸 죄를 지어야 구원도 세게 받는 거지. 사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칼융 자서전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칼융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주 독실하고 근데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었대요. 네. 근데 칼융이 아주 답답해하다가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겠네. 죄를 안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칼륨이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대견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이 대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죄를 지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게 만들어야지 나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다 똑같아요. 이 조직을 만들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먼저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근데 죄도 종류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그죠? 사람을 올가매기 제일 좋은 거는 몸을 가지고 올가매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그래서 라스푸틴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했을 거다라고 네네. 사람들은 숙덕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물증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뭐 라스푸틴이 좀 오픈 마인드여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좀 교파의 교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라스푸틴은 죽을 때까지 러시아 정교의 신도였던 건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라스푸틴이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는 거죠. 아직까지 이게 조사는 그 이후로 뭐 수십 차례 했지만 채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나왔다. 근데 그러면 채찍이 왜 안 나왔을까? 그 라스푸틴의 집에 지하실이나 이런 데를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조사하는 목사들이 그 수도 사제들이 그냥 대충 이런 데만 보니까 보통 비밀 지하실에서 하는데 지하 공간을 조사를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안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라스푸틴은 예배에 섹스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라스푸틴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상대로 내가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섹스를 예배에 포함시키면 이게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도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구도자를 넘어서 지도자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주동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너무 홀리스틱화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게 좀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니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라스푸틴이 뭐 그 동네에서 조금 뭐 잘 나가는 혹은 네. 약간 좀 문제 있는 네. 뭐 종교인 정도 뭐 얘기로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황실로 진출하는 네. 그 뭔가 계기가 좀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적 체험이니까 뭔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종의 신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1898년에 음. 그러니까 결국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농사를 하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자기 주변을 맴돌더라 공중에서 그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 경험이 지어낸 것일 수도 있고 환각일 수도 있고 뭐 기적일 수 있는데 어떻든 그때 경험이 인생을 완전히 더 바꾸면서 자기는 이제 그리스의 아토스 성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스 가셨잖아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네, 아토스 성산이 수도원이 한 20군데 있고 네. 가장 이제 흔히 말하는 그리스 정교의 그 통째로 문화유산으로 돼 있잖아요. 통째죠. 예. 네. 거기가 이제 동방정교의 수도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월간 몇천 킬로를 걸어서 간 거예요. 교기를? 네. 근데 갔는데 완전 실망한 거죠. 가보니까 수도원에서 공공연하게 동성애가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다 깨진 거죠. 나는 여기가 가르침과 수도의 어떤 중심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그냥 온갖 난행이 벌어지고 있고. 동방정교의 핵심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완전히 엉망이구만. 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게 가슴이 아파서 네. 성 니콜라이 수도원에 예전에 그 동료 마카리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개판인데요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수도원에서 이제 구원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제 너 스스로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 이 말에 이제 이 사람이 뇌가 마비된 거죠. 이제 뇌가 완전히 마비됐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다 욕을 해도 딱 부인 프라스코바에는 계속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렇게 와고 이래가 또 다른 여자 또 젊은 여자 데리고 와도 계속 젊은 여자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마을에. 그래도 부인은 우리 남편이 성욕을 저렇게 추구하는 거는 쾌락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행의 길을 가고 있다. 얼마나 힘들까라고 계속 이해를 해줬다는 거죠. 어떻게 설득하는 거야, 그거?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네. 참 그렇게 부인이 이해해 주니까 이제 기쁜 마음은 아니지만 1902년에 이제 고향을 떠난 거죠. 이제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데가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러시아의 수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테르부르크 예, 그쪽이니까 그 가기 전에 카잔이라는 그 동네 시베리아 옆으로 가면 가장 큰 도시가 있거든요. 네. 카잔, 볼가강 이제 카잔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아주 센세이션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레츠라는 이제 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스타레츠. 스타레츠요? 신비한 자질과 강력한 기도 생활하는 수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영빨이 있는 수도자다. 아주 이상. 자질을 가졌다고요? 네, 자질. 그러니까 자질. 신비한 자질을 네. 있는. 스타렉스는 아니고 스타레츠. 스타레츠. 네. 스타레츠. 한마디로 이제 종교에 흔히 말하는 일종의 우리 치면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강력한 무당의 출연 아닐까 싶어요. 아주 지적인 엘리트 무당이 됐을까 네네. 같아요. 근데 왜냐면 뭐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네.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면 또 동네에서 보던 사람은 아니고 어디서 좀 외부에서 오면 좀 신기하게 느끼는 것도 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경험이 많다 보니까 탁 뭔가 얼굴도 수척해 있죠. 사실은 영빨을 일단 보여주려면 사람들에게 얼굴이 너무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수염도 굉장히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예수의 느낌이 나는 그렇죠. 그런 걸 일부러 이렇게 좀 뭐 한 게 그랬을 아닐까. 수도 그렇죠. 아주 네. 외모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죠. 네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그냥 머리도 그렇고 눈도 쏘아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능은 뭐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재능을 가졌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긁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문도 빠르게 났겠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그때 시대적 배경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네. 우리는 이제 유럽을 따라가지 말고 러시아, 슬라브주의, 우리 러시아의 고유, 전통 이런 것들이 위대한 러시아를 만든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위대함은 뭐로 상징되느냐? 농부였거든요. 네. 라스푸틴은 시베리아의 농부잖아요. 그것도 아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 라스푸틴한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위대한 러시아가 탁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여성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딱 응시한다는 거죠. 여성을 유혹할 때 손을 잡고 얼굴을 응시하면서 마치 그녀 영혼의 깊은 곳을 탐색하듯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직관적으로 막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예를 들어서 별명을 잘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해 사랑의 기술에도 별명 붙이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뜨거운 여자, 뭐 핫레이디, 마님, 섹시걸, 얼짱녀, 멋쟁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붙이고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종교인이 저는 무슨 별명이 얘기해가지고 뭐 더 좀 마음을 울리고 그래. 뭐 그런 건 줄 아니, 알았더니 아유 참. 아니 본래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그냥 잘생겼다 이런 게 주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남자한테는 뭐라 붙였냐면 대물, 멋쟁이, 롱헤어, 굿프렌드, 좋은 친구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별명을 듣자마자 전부 다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내 성격을 잘 아느냐고. 하잖아 대물이야. 어떻게 이렇게 내 성격을 알고 내 비밀을 내 가슴 마음 깊은 아픔을 이해해 주냐고 다들 막 미치는 거죠. 성격을 딱 말해주면. 딴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나 멋쟁인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 거야. 멋쟁인데 아무도 몰라. 라스푸틴만 알아줘.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은 반음 이펙트라고 하죠. 반음 효과라고 하죠. 반음이라고 19세기 미국의 엔터테이너가 있는데 네네네. 이 사람 그러잖아요. 성격 이런 거 딱 맞춘다고 유명했잖아요. 성격 딱 보면 맞춘다고. 사람들은 보편적 성격을 전부 말하면 전부 자기 네. 걸로 자기 걸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어떻게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는 정말 외향적인 같으면서 내면의 고독을 간직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진짜 내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고집 너 센데 친구들한테 다 그냥 내주는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맞아. 맨날 그래 손해보잖아 너는. 그렇죠. 눈물 철철 흘린다고 그러고.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원래 그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 잘 안 만나는데 한 번 만나면 완전 푹 빠져가고 다 내주지. 그 간이 몇 살 개면 다 내주지 너? 이러면 맞아 오빠. 아이고. 아니 이렇게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정도로 사람들이 침봉을 하냐면 라스푸틴 지금 여자와 같이 침대에 잤대. 지금 들어갔어라고 말을 해도 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건 우리 라스푸틴이 그런 환경에서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을 자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거는 쾌락이 아니라 지금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6,000km를 뭐 걸어갔다고 할 정도니까 대단하시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약간 신통력이랄까 이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내뱉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도원 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좀 유명해지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고위 성직자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수도성을 보고 저 사람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며칠 뒤에 그 젊은 수도성이 그 고위 성직자를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또 역시 라스푸틴이야. 네. 근데 그게 저는 뭐 이 라스푸틴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제 스트릿에서 그냥 다 모든 걸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네. 그리고 뭐 정말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보고 하면서 뭐 타고난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사람의 작은 변화라든지 어떤 뭐 조짐 이런 것들을 동물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분명히 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건 있었겠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이 사람을 보면 사실 사이비 그리고 사이비 교주 뭐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나?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지금도 뭐 여러 사실 뭐 우리가 사입이라고 부를까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또 다단계도 홀리고 다 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 심리 구조가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좀 더 그런 사기나 미신이 안 당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엄청 팔랑귀예요. 저는 잘 속거든요. 저도 속을지도 모르겠죠, 사실은. 전 다단계도 가보고 막 그랬거든요. 저 잘 속아요. 마음이 약해서 거절 잘 못하는구나? 어떻게 알았지? 깜짝이야. 자,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 엘리트 층과 평진도 사이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 이 농민 출신의 뭔가 스트레츠.
아주 신통력 있고 영적인 뭔가 좀 더 내공이 있다. 포멀한 교단 내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1903년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군요. 여기서 카잔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신은 때때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 라스푸틴이야말로 이 진짜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사람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주교들한테 보내주고 또 주교들이 여러 사람들 모여갖고 얘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스푸틴은 일종의 관심을 집중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럴 때 본래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감 가진 사람한테 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불확실한 문제고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주면 그 확실성의 사람들은 단호함에 매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라스푸틴이 그렇게 딱딱하고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주교님이 한 분은 며칠 후에 탈장에 걸리실 거고 한 분은 며칠 후에 엄마를 모친상을 당할 거고 한 분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 적중해서 명성이 높아졌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기서. 그 주교가 한 100명이면 100명 아니고 한 7, 8명 뭐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보면 다 믿거나 말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요. 네. 다 그 정도 나이 되니까 뭐. 그리고 또 그 안에 막 예를 들어 너 다칠 거야 그랬는데 안 다쳐. 아이고 라스푸틴이 그래도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그거 피한 거지. 네, 그렇게 또 가는 거야. 또 사실 우리 선생님도 말씀 참 잘하시잖아요. 네. 남 잘 홀리시잖아요. 내가요? 네. 아유, 다 끝났지 나는. 끝났어요? 이제 못해. 아이. 자, 라스푸틴. 네, 네, 저희가 오늘 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라스푸틴이 어린 시절 이렇게 보내다가 바로 러시아의 황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네. 이제 저희가 좀 네. 이제 살펴봤고요. 설마 일부 끝나는 거 아니죠? 일부 안 끝내면 어떡하고 싶은데? 지금 반도 안 오지 않았어요? 판 안 왔지. 원래 우리 이런 식이에요. 정말. 네, 라스푸틴. 일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진 2부에서 궁금하시잖아요. 네, 너무 궁금해요. 2부에서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일당백은 유튜브 또 팟빵 또 팟캐스트와 플로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에서 들으실 때는 또 노래 하나 같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약간 비밀에 많이 쌓인 사람이니까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이지선 씨 혹시 추천곡 저도 있습니까? 그거 들을게요. 괜찮습니까? 네, 이분은 근데 제가 고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들으면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